여기는 분명히 그런 어떤 이 관련자들의 기망행위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정말 전세 사기의 어떤 온상인 것 같고, 허그가 토지 심사를 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거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허그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허그의 과실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피해를 받으셨는데 지금 허그에서 이거는 지급 거절 사유라서 저희는 못 드립니다. 다른 방법을 알아보세요. 말씀해주신 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좀 제보를 해주시면 그 이른바 새 모녀 전세 사기인 사건,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이래가지고 요즘 이제 굉장히 이제 전세 사기 사건 관련해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빌라왕 사건이나 이런 그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 이런 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시세가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빌라 같은 경우 시세 형성이 좀 잘 안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많이 이용되는 게 이제 신축 빌라입니다. 예,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어져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된 적도 있을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거래 가격이나 이런 게 형성이 되는데,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범죄에 많이 악용이 되고 있고. 근데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한번 해보죠. 이제 어떤 사람이 빌라를 짓습니다. 빌라를 지어서 이제 분양을 해야 되겠죠. 분양을 하려면 근데 이 사람이 건물 지었다고 해서 자기가 이 분양까지 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 대행업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인중개사들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분양받을 사람들을 이제 구해 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세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됐던 수법들이 이제 어떤 일종의 바지, 그러니까 명의자, 이 결국에는 수분양자 명의자가 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 안 팔리니까 사실 빌라가 분양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근데 또 임대 수요는 좀 있단 말이죠. 많이 있는데 덜컥 빌라를 살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빌라를 형식적으로 사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이번에 문제가 된 빌라왕이나 이 사람 명의로 2,700채까지 아마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많이 갖고 있느냐. 결국에는 구조를 보면, 자, 건축주라고 하겠습니다. 건축주가 있고 이제 분양 대행업자나 공인중개사 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끌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분양 대행업자라고 할게요. 명의자가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바지 수분양자? 네, 이렇게 하는 게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듣기 쉬울 것 같은데, 이제 건축주가 사실 자기가 어떤 적정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 내가 손해 안 보고 어느 정도 이익 보고 자기가 내가 원했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 1억이라고 쳐보죠. 본인은 이제 1억으로 팔면 되는데, 1억으로 팔면은 수익이 나지만 1억에 사줄 사람은 사실 없어요. 실제로 분양을 해보면. 사실 배우의 어떤 자금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아직 수사 결과 안 나온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떤 차치하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분양 대행업자는 어떤 사람을 찾아오냐면 2천만 원 정도를 받고 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나중에 임대인이 돼줄 그런 바지 수분양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바지 수분양자랑 체결하는 분양계약의 분양가는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짜리 계약서가 체결이 되고, 근데 실제로 이 건축주는 1억만 받고 빠지는 거예요. 2천만 원은 바지 수분양자가 가지는 겁니다. 리베이트로.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 거래 구조가. 이제 어쨌든 등기를 쳤잖아요. 그러면은 바지 수분양자가 법률상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등기가 완료가 됐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등기 명의인이고 됐으니까 이제 임차인들이 집을 보러 오겠죠. 집을 보러 올 때 이 사람들에게 1억 2천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1억 2천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이 보증금 1억 2천이 들어오면, 자, 1억은 건축주가 받고 빠지고, 이 사람은 매각도 했고 1억도 받았으니까 그랬던 수익이 나니까 이 사람 빠지고, 2천만 원은 모든 그런 어떤 나중에 법률적 리스크를 부담하는 이 사람이 리베이트로 가져가는 거예요. 바지 수분양자가.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궁금해하실 게, 아니 그 세입자들은 1억 2천짜리 집에 1억 2천짜리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유형이 나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여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죠. 임차인의 경우에 그 부동산이, 그 빌라가 시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원래 낮은 걸 안다면은 절대 계약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은 이 빌라는 1억 2천만 원짜리다. 예, 그렇게 해서 1억 2천만 원짜리라 하더라도 1억 2천만 원의 계약은 안 하겠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매매 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는 더 높아야 되니까. 그리고 매매 가격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들어가는, 더 낮은 금액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제 주저하게 되죠. 이 주저할 때 이번에 사건에서 많이 이용된 것이 이 전세 보증보험이 악용이 된 거죠. 전세 보증보험이 제도는 정말 좋은 취지에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게 하려고, 예, 혹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주면 이사를 못 가고 그런 자금이 묶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보증보험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사기꾼들이 이제 이걸 악용을 한 거죠. 그런 걸 우려해가지고 임차인이 계약을 안 하려고 하면은, 아, 괜찮습니다, 이거 전세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이 보증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세 보증보험이 체결이 되면 만약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면 허그 같은 보증보험에서 그걸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걱정할 게 없죠. 임대인이 주거나 보증보험으로 주거나 내 보증금은 안 떼인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하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이제 유형이 그 보증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돼서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혹은 애초에 보증보험이 개입되지 않은 경우, 혹은 그 사이에 보증보험은 체결됐지만 이게 계약이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보증보험이 부지급 사유, 지급 거절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경우로 보증보험을 정상적으로 잘 체결을 해서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이 지급이 된다면 임차인은 피해를 보진 않겠죠. 왜냐하면 보증보험에서 나오니까 허그가 보증보험을 대신 지급하고 그 사기꾼에게 그거를 구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그 허그가 많은 부담을 않는다는 면은 있지만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진 않죠. 그러니까 보증보험이 정확하게 체결돼 있어서 보증보험으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이런, 예, 사건이 생기더라도 뭐 약간의 불편함 청구하고 뭐 약간 시간 지연되는 그 정도만 있지 큰 피해는 안 입으세요. 오히려 허그가 피해자가 된다고 봐야겠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예, 지금 그렇죠. 많이 지금 받으시고 계시고, 뭐 허그까지 저희가 걱정할 일은 아니니까. 그럼 두 번째로 보증보험이 가입이 아예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경우는 좀 이렇게 가장 케이스가 적은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아, 그냥 분양대행업자나 공인중개사가 그냥 부르는 게 값인가 보다, 이게 시가인가 보다, 그리고 초석같이 믿고 뭐 다른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괜찮네, 그렇게 들어가서 그냥 계약을 덜컥 체결하고 목돈 보증금을 내고 사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여기가 되게 범죄에 연루가 제일 많이 돼 있는 경우일 것 같은데, 여기서 분양대행업자라든지 연루되신 공인중개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뭔가 기망행위를 하겠죠. 부풀린 계약서를 이게 준다든지, 아까서 1억 2천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억에서 리베이트 2천 해가지고 1억 2천이다. 그랬는데 그냥 매매 계약서를 뭐 1억 8천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임대차 보증금을 뭐 한 1억 5천만 받고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과정에서 어떤 식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뭐 수사 기록을 못 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여기는 분명히 그런 어떤 이 관련자들의 기망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전세 사기의 어떤 온상인 것 같고, 이 부분은. 근데 여기는 중요한 거는 저희가 또 해드릴 일이 없어요. 이거를 누구를 사기로 고소를 하냐, 뭐 이제 뭐 거의 뭐 관련된 분양대행업자나 소유자는, 아까 바지 수분양자는 돈이 없어요.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물론 뭐 리베이트 받았겠지만 어디 뭐 다른 데 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 관련자들, 뭐 이 바지 수분양자들, 공인중개사분이랑 뭐 이런 분들을 이제 형사 고소를 해야 되는데, 형사 고소를 하면은 뭐 범죄 성립은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고 돈은 훨씬 목돈이고, 이 분들이 받았던 수수료는 그 나의 보증금에 비하면 되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돈을 아예 쓰지 않고 내가 차곡차곡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 보증금을 돌려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이 경우에 되게 안타까운데, 이분들 형사 고소하고 뭐 민사소송 제기해서 뭐 판결문이라도 받고 그런 수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배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뭐 관련 수괴라든지 그런 진짜 범죄 조직이 결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수괴한테 청구하지 않는 이상 전액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각종 뭐 유사수신행위나 뭐 이런 범죄에서도 보면 알겠으나 그 수개를 잡는다고 해도 이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법률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자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유형, 아예 전세보증보험이 유효하게 가입돼서 돈 제대로 받은 사람들, 아예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이 안 되신 분들, 이분들 두 가지 유형은 제외하고 전세금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허그에서 이 지급 거절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급을 할 수 없다. 이게 저희가 가장 다퉈볼 수 있는, 물론 지급 거절 사유가 너무 명백하다면은 뭐 안 되겠지만 보면은 아닌 경우도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허그는 일단은 중요한 건 자력이 굉장히 엄청난 그 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송을 해서 만약에 승소를 한다고 하면 허그를 상대로 돈은 당연히 줍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급 거절되는 사유 중에 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전세 사기의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대항력이랑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 발생하거든요. 확정일자라는 건 이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하러 가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하면 주민센터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날짜 도장. 그 날짜가 딱 지키면 그날이 확정일자가 되는 건데 그 확정일자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기꾼들이 작정을 하면은 이사하는 그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은 그 이전은 그날 소유권이 변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그 이후에 발생을 해서 그거를 뭐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고 그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부지급 사유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건 이제 딱 당일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이전에 아예 소유권이 변경됐는데 그날 당일날 등기부를 뭐 안 보여준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뭐 공인중개사가 결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허그가 서류 심사를 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거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허그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허그의 과실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진다든지 혹은 그 과실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전세보증보험도 보험 사건이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 계약에 따라서 서로가 계약한 바에 따라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가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 거기서 그 보험 계약에 이런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면책 사유가 나오게 돼요. 근데 그러한 사유들이 다 법률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걸 일반인들이 보시고서는 나는 못 받는구나 받는구나 판단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지급 안 됩니다라고 한다면 그냥 물러서실 게 아니라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 받는 것인지 과연 법적으로 내가 싸우면은 그걸 받을 수 있는 건 아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개인마다 좀 케이스가 달라서 수집을 좀 해보고 싶어요, 사례를. 네. 그래서 혹시 이런 피해를 받으셨는데 지금 허그에서 이거는 지급 거절 사유라서 저희는 못 드립니다. 다른 방법을 알아보세요. 말씀해주신 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저희에게 좀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이게 뭐 과연 정말 다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도움을 한번 드려보고 합니다. 그 보험금에 대해서 부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에 명백하게 면책 사유, 부지급 사유에 해당돼서 안 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사유가 좀 애매한, 불명확한 법률적으로 다퉈볼 만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명백하게 줘야 될 경우까지 안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뭔가 애매한 부분에 있는 경우 또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셨다는 거는 심사를 통과를 하셨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주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부지급 사유의 대부분은 보험 가입한 보험 계약자가 고의로 뭔가를 숨기거나 안 알렸거나 그리고 어떤 확정일자 같은 걸 받았는데 그걸 상실한다든지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을 상실한다든지 이런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희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처음 가입할 때 뭐 사실을 속여서 가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처음 보험계약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이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다퉈볼 여지도 있고, 만약에 심사 과정에서 허그가 심사를 부실하게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유형을 좀 정리해보고 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도 지금 뭐 몇 가지 상담을 받기는 했는데 약간 다 경우가 다르고 확실한 부분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사례를 수집해서 또 다음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주위분들이나 좀 뭐 피해를 이렇게 예. 보신 분들 있고 전세금 보증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관련 서류를 좀 검토해보고 그 방안을 한번 또 연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제보를 주실 네. 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거는 힘듭니다, 혹은 이거는 다퉈볼 만합니다 하는 의견을 드리기까지는 뭐 저희가 별도의 비용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제보를 해주실 때는 뭐 임대차 계약 체결일, 뭐 그런 어떤 전입 신고일, 확정일자일, 뭐 그리고 이제 뭐 소유권 변동일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한테 정보를 주셔야 되는 거죠. 네. 전세금 보증보험 약관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그 보험 계약은 언제 또 체결됐는지, 가입일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